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 매주 월요일 아침 정치권의 복잡한 이슈를 말끔히 정리해드립니다.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예, 출발당 최고위원회의 월요일에 정리한 커플이죠. 데일리한테 이종근 논설시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월요일에 맑은 종소리 이종훈입니다. 예, 그리고 둥문정치전략연구소 서양호 소장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새아침 새나라 새 대통령을 보고 싶습니다. 서양호입니다. 예, 어차피 뭐 새 대통령 나오게 돼 있습니다. 누가 돼도.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론조사 얘기할 거죠. 그죠? 네, 할 겁니다. 하실 거죠. 예. 자, 제가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자, KBS 연합의 여론조사입니다. 8일에서 9일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전국 성인 남녀 2,0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거고요. 지금 유선, 무선, 병행 방식으로 RDD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 응답률은 15.3%입니다. 자, 한국경제와 MBC의 여론조사입니다. 한국경제와 MBC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인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 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500명을 대상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무작위 임의경계 방식, RDD 방식이죠. 무선 유선 비율로 실시했고요. 응답률은 17.4%,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입니다. 자, 조선일보가 여론조사기관 칸타 퍼블릭 에 의뢰해서 7일 8일 이틀간 전국 성인 2,3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을 활용해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실시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 응답률은 14.1%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7일 8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 방식의 전화 면접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은 17.4%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겨레 여론조사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 플러스에 의뢰해서 지난 7일 8일 전국 성인 남녀 1,023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역시 유무선 RDD 방식이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 이 모든 여론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이고, 도와드릴 수도 없고. 아니요, 괜찮아요. 예. 이제 마음대로 여론조사 얘기하셔도 됩니다. 자, 먼저 주목해본 정치인의 말 한마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종구 시장. 네, 지난주에는 네거티브 공방전이 이제 가열되는 그 선거전을 우리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대선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겠죠. 안철수 후보가 혼잣말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그저께는 조폭이고 어저께는 신천지라더니 내일은 외계인이냐라고 항변을 하는데 아마도 자신과 관련된 또는 당과 관련된 그런 온갖 의혹들 또 네거티브 비판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네거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생각하지만 사실 저는 네거티브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중요한 건 네거티브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죠. 그게 바로 준비된 것. 공약만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 약점을 어떻게 해서 정말 솔직하게 얘기한다든지 또는 그것을 극복한다든지. 대표적인 케이스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빨치산 장인 네거티브 딱 듣자마자 사실은 그것을 역전시켰잖아요.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 진정성 있게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것이 관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서영호 소장님. 네, 이번 대선은 촛불 민심 대 적폐 세력 간 대결 구도다. 어제 문재인 후보가 기자간담회에서 했던 얘기인데요. 더불어서 안철수는 부패 기득권 세력 지지받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냐. 안철수의 자수성가론에 대해서는 금수저로 태어나 금수저로 살아온 분이다. 성취하고 남다르지만 철학은 안 보이는 것 같다라고 아주 공세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문재인 후보의 턱밑까지 쫓아오고 역전한 것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걸 아셨는지 지금은 조금 혼돈스러울 수 있지만이라고 한 전제를 다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문재인 후보의 인식이 촛불 대 적폐라고 하는 선과 악의 대결 구도 탄핵이 찬성에 반대냐고 한 연장선상에서 이번 대선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유의미한 것인가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에 따라서 여전히 정권 심판과 적폐 정산이 강화될 것이라고 한 의견과 아니다.
이제는 청사는 끝났고 예. 국정을 운영할 능력과 통합의 리더십을 더 국민들은 요구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후자가 좀 더 안정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요구하는 쪽으로 여론이 좀 더 전환되고 있다면 문재인 후보도 여기에 맞게 전략을 좀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 수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의 추격을 허용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서영 소장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적폐라는 단어인데 안철수 후보 측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인과 다른 생각하는 국민을 모두 적으로 보냐. 유권자에게 적폐 세력이라고 하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도. 계산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개는 한 49 정도라고 치고 또 이 진보 세력이 49라고 치고 중도가 2%포인트. 지난번 5년 전이 51대 49가 거의 그렇게 나타났다고 친다면 뭐 중도가 좀 늘어날 수도 있겠죠. 나중에 이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지난번에 탄핵을 찬성한 국민이 몇 %였습니까? 80%였습니다. 그럼 그 80% 안에는 보수 세력도 들어가 있었어요. 네. 박근혜 대통령을 찍은 사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을 찍었지만 이건 실망을 했다. 내가 보수지만 이건 보수가 아니다. 진정한 보수가 아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적폐 대상이다. 라고 지금 몰아붙인다면 그거는 국민을 피하로 구분해서 나를 지지하는 사람만 선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거는 앞으로도 그래서 전국 운영을 계속 피하로 구분하고 선과 악으로 구분하고 그다음에 촛불 대 비촛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 진영으로만 이렇게 구분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4년 동안 사실 비판을 받아온 그런 어떤 정치 행위 속에서 난국이 다 도래할 때마다 피하로 구분해서 했다는 그런 비판과 뭐가 다르냐는 거죠. 예. 네, 저도 취지는 비슷한데 내용은 좀 다릅니다만 안철수 후보의 지지는 표면적으로는 갈 곳 잃은 보수의 지지가 결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실 이면의 진실을 좀 보면 좋은 대통령을 뽑고 싶은 국민들의 견제와 균형, 경쟁을 요구하는 기술이 들어간 거다. 즉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 심판으로 민심이 이미 정권 교체를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그리고 안희정이 이어 안철수까지 등장시키지 않았습니까? 이 이유는 문재인이 싫고 안철수가 좋다라기보다는 정치 리더 불신에 따른 고육주책으로 더 나은 대통령을 뽑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간절한 소망이 안철수의 등장을 가져온 게 아닌가. 따라서 적폐로 보는 거는 좀 일면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영 소장님은 안철수 후보가 만일 정권을 잡게 되면 그게 정권 교체가 아니라고 보세요? 아니 저는 정권 교체라고 봅니다. 정권 예, 교체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 적폐 청산이라고 하는 프레임이 약화되었다. 물론 촛불의 민심이라고 하는 정권 심판의 구도는 기본적으로 구도 갈 것인데 그것이 너무 강화되다 보니까 보수 세력들, 보수 유권자들이 보기에 저렇게 되면 너무 한쪽이 강화되니까 문재인 후보가 되면 이 보수가 갈 데가 없다라고 식은 공문증, 문재인에 대한 공포증이 생겨서 오히려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게 똘똘 뭉쳐서 지지하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수 후보들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후보가 이제 통합의 리더십을 보이는 것이 보수가 안철수에서 떨어져 나와 보수 정당, 보수 유권자, 보수 정당 후보에게 원래 자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 그래도 너무 적폐로 몰아붙일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타이밍이에요. 언제 그렇게 했느냐가 중요하죠. 사실은 한 번 실기를 한 게 경선 끝나자마자였어요. 지금 최근에 같이 호프를 같이 먹었다지만 같이 경선을 했던 사람들과 그것이 제대로 안 된 것이 어떻게 드러났냐면 당내 불화, 당내 선대위 불화. 언제나 민주당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화학적인 어떤 결합이 아니라 사실 유기적인 결합이 돼야 돼요. 그런데 그 문재인 후보가 뭘 못하냐면 실질적으로 경선 과정에서 그런 어떤 것을 했다면 경선 끝나자마자 사실 끌어안고 나가야 되는데 며칠이나 지났습니까? 굉장히 오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고요. 두 번째 타이밍이 또 한 가지 뭐냐면 기득권이에요. 스스로 기득권처럼 행세를 했던 게 대세론이에요. 너무나 오랫동안 대세론이라는 말을 스스로 입에 담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겸허한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 이미 오래전부터 지속됐는데 지금 바뀐다면 또다시 진정성에 대해서 아마 의구심을 가질걸요? 서장님. 네.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 하기 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탄핵의 심판의 상징, 촛불 민심의 상징으로 문재인 후보가 자리매김되었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잘해 나간다라면 안철수 후보에게 기회가 가지 않을 거고 문재인 후보가 여전히 적폐라든가 심판이라고 하는 선명한 지지층만 한다고 한다면 갈 곳 잃은 중도 보수가 한데 힘을 합친다면 안철수 후보가 여전히 기회가 갈 것이다. 예.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기회가 갈 것이다. 상승세가 지금 상승세는 맞아요. 지금 여론조사들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 5개 여론조사 보면 그 중에서 한겨레 여론조사는 딱 동률해 37.7 대 30.7. 나머지 여론조사에 MBC는 오차 범위 내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지만 실제적으로 KBS 여론조사라든지 조선일보 여론조사라든지 여기에선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거든요. 다자구도에서도. 예. 자,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다자와 양자가 지금 다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는 것들이 초접전 양상으로서 앞서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저는 조금 더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지역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호남에서 일부 여론조사에서 호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앞서고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부산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박빙으로 나온 여론조사가 있다는 점. 세 번째 TK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계속 몇 주간 한 1, 2주간 계속 1위로 나온다는 점. 이것이 유의미한 어떤 그 결과라고 보거든요. 최초로 TK와 호남이 같은 어떤 후보를 지금 밀어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세는 물론 이제 앞으로 안철수 후보가 그거를 내 것으로 완전히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거꾸로 또 실수해서 완전히 그 지지율을 놓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적으로서는 최초로 TK와 호남의 그 같은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모양새다. 그것도 의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서양수. 네, 저는 이번 주간은 안철수의 타임, 안철수의 시간, 안철수의 파티라고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문재인 후보가 어떤 걸 내놔도 먹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잘 나갈 때 조심하라고 이제 포커스가 문재인에서 안철수로 비춰지는 순간 해결해야 될 난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박지원의 상황 문제라든가 그리고 40석밖에 안 되는 국민의당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냐. 사드 배치 찬성하면 안 후보는 찬성하지만 국민의당은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는 문제. 보수층 투표율이 끝까지 갈 것인가. 그리고 중도 진보 보수의 3자 연합군의 불안정한 결합이 안 지사의 지지율 기반이다. 그래서 흔들릴 것이다. 등등 이러한 난제들을 이제 안철수 후보가 어떻게 해결하는 나가는가에 따라서 이것이 공고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결정이 날 것 같아서 이제 안철수의 시간, 안철수의 대응을 지켜볼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 대응 말씀하셨는데 대응은 네거티브도 대응을 잘해야 된다고 이종국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양측의 네거티브 공방 많죠. 참고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지금 문재인 후보 측에 대해서는 아들 문제 아까 뭐 송영길 이 선대 본부장인가요? 총괄본부장이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에 뭐 다 저거 했는데 왜 그러느냐 이런 얘기지만 아직 어쨌든 계속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채용 문제는 나오고 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도 계속 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녹음 파일이 꼭 공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모양인데요. 자,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포스코 이사회 시절에 그 낙하산 논란 그 낙하산을 사장 낙하산이 아니라 그랬던가 뭐 그런 문제 있죠. 그다음에 부인의 교수 특혜 채용 의혹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어떻게 보십니까? 이 신천지 뭐 조폭 이런 것도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 자, 이종국 시장님. 자, 일단 대응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왜 아까 그 네거티브가 사실 꼭 무조건 안 좋다는 게 아닌 게 왜냐하면 미국은 더 심하거든요. 미국은 그 방송 광고로 할 때 지난번 2008년도 맥케인과 오바마가 경쟁했을 때 수치를 보니까 오바마가 네거티브 광고를 77%나 했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미국도 뭐 거의 네거티브 가 무조건 나쁘다 이런 어떤 인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응이라고 말씀드렸듯이 자, 문재인 후보 대응을 보십시오. 고마해라는 말. 그 전에 물론 이 대응이라는 게 아마 캠프에서 하나씩 이 해명을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보 본인이
직접 입을 통해서 내 아들이 떳떳하다든가 당당하다든가 아니면 어떻하든가라는 인상은 안 남아있어요.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건 고마해라고 이야기한 그 장면만 지금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과연 적절한 그런 대응이었는가. 안철수 후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철수 후보는 지금부터 시작이겠죠. 그런데 가장 잘 나갔을 때 예를 들어서 안철수 랩의 어떤 그 이사였을 때 그러니까 대표이사였을 때의 행적들을 보면 사실상 지금도 나올 것들이 또 있는 걸로 보입니다. 5년 전에도 얘기가 됐긴 했지만 포스코 사회이사만이 아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도 역시 대응이 적극적이진 않아요. 뭐 좀 회피하는 아웃복싱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느냐, 국민들의 어떤 인상에 무엇이 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가 이제는 그렇게 더 회피해서는 예.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예. 선거라는 게 간단한 게임이거든요. 남의 표는 깨고 내 표는 보태면 되는 거거든요. 남의 표 깨는 게 네거티브고 내 표를 보태는 게 외연 확대 전략인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그 네거티브 공방인데 사실은 네거티브 공방은 충성도가 강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에게는 이 맷집이 있어서 이게 유리한 국면인 반면에 연합군이 지지 기반인 안철수 후보에게는 네거티브가 오래되면 불리하죠. 절대적인 신뢰가 없은 상황에서 네거티브가 자꾸 되면 그 후보에 대한 회의가 들면 충성도 약한 데부터 떨어져 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이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 네거티브 공세를 아주 본격적으로 할 텐데 문제는 그 대응을 신천지 조폭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는 하하하로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아들 특혜 채용에 대해서 고마해로 저는 뭐 이것이 네거티브를 더 확산하지 않기 위해서 일축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방법일 수도 있지만 또 이것을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오히려 양성화해서 당내나 캠프 내에 검증위원회에 맡겨서 그 검증 결과에 따라서 처벌할 사람 처벌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그래서 더 이상 네거티브 확산되지 않게 하는 양성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유권자 마음 어떤 식으로 설득이 될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오히려 그래서 네거티브로는 한계가 있고 상대 후보를 깨기보다는 내 표를 보태서 유권자에게 어필하는 외연 확대 전략이 보다 더 중심적으로 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의혹입니다. 의혹인데 사실 유권자들은 이런 의혹에 대해서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옛날에 다 했다 다 검증 이런 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분명하게 유권자들에게 이 의혹이 사실 아님을 확실히 밝혀줘야 될 의무가 역시 각 후보들에게 있음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근데 투표율에 따라서 상황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그렇죠. 투표를 어떻게 보세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60대 투표율이 이번에는 가장 관건일 것 같아요. 예. 옛날에는 거꾸로 20대 투표율이 관건이었어요. 자, 예. 사실은 보수는 무조건 투표장에 열심히 나가고 진보는 사실은 잘 안 나간다. 이런 프레임 때문에 20대는 나와라 이랬는데 지금 60대가 갈 곳을 잃었거든요. 사실 여론조사에서는 사실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문재인이 좀 싫어. 정말 불안할 것 같아. 그런데 홍준표는 안 될 것 같거든. 사표니까 내가 안철수 지지한다고 하자라고는 할 수 있는데 실제로 60대 또는 대구 경북 이런 고정 보수 지지층 보수 유권자들이 당일날 아침에 문을 활짝 열고 투표장에 가서 안철수를 찍어야지 하고 실제로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거든요. 60대 유권자가 25%를 넘었다죠. 지금 전체 유권자에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60대 유권자의 손에 달렸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세대적으로는 60대 이상이고 이념적으로는 보수층 이번 투표에 참여 여부가 관건이 될까 생각이 들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수 유권자들이 문재인이 싫은 건 있는데 그렇다고 문재인이 싫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확고하게 좋아하지 않은 후보인 안철수 후보를 찍으러 투표장에 나갈까 이게 이제 관건인데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회고적 성격의 투표로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국민들이 요구하는 정권 심판과 함께 더 나은 나라,
대통령에 대한 검증과 견제 균형을 위해서 라이벌을 불러들인 국민들의 마음에 맞게 내가 더 새로운 나라의 건설의 적임자라고 하는 비전 경쟁을 통해서 투표율을 올려야지 누가 더 싫은가에 대한 네거티브 경쟁으로 가서는 투표율 또한 낮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2012년 10월에 그 미디어 리서치가 조사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근데 그건 지나간 여론조사니까 조사기호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79.2%에 투표하겠다. 투표할 의향이 있다는 게 79.2%예요. 근데 어제 발표된 MBC 여론조사는 80% 넘고요. KBS 조사는 92%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2012년 10월에 여론조사가 79.2%였는데 실제로 대선 투표율은 75.8%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75.8보다는 올해 대선 투표율이 높을 수 있다라는 예측이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의 예측력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우리 이종우 시장님 몇 %? 저는 79%. 79%. 낮게 봅니다. 낮게 본다. 예. 자, 저 서영 소장님은? 저도 뭐 75.8%를 비슷하게 왜냐하면 탄핵되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가야 한다는 의견인 반면에 탄핵되었는데 안철수나 문재인이나 둘 다 정권 교체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히려 투표장에 많이 안 나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예년과 비슷한 투표율을 보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비슷하다는 게 몇 %요? 그래서 75.8% 작년이 지난번 2012년이 75.8%니까 그 즈음 정도 되지 75%. 79. 아휴. 그럼 전 그냥 80 할게요. 역시 통큰 앵커십니다. 쓰는 게 30초씩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대선 남았는데 별수 어떤 겁니까? 이종구 시장님. 역시 보수 후보들이 어떻게 될 거냐. 그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단일화할 것이냐 아니면 다 나올 것이냐가 사실 마지막에 그런 양강 구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봅니다. 서영호 소장님. 저는 국민들이 왜 안철수 후보의 대약진을 허용했을까, 요구했을까, 불러들였을까. 저는 그것은 문재인과 안철수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기기보다는 국민을 위한 더 나은 경쟁을 하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문재인 후보도 서로만 보는 네거티브 공세보다는 국민을 보는 비전 경쟁에 나선다라면 다음 대통령에 더 한 발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29일 남았습니다. 29일 후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하시죠? 저희는 계속 추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일리안의 이종근 노설시장,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서영호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줄이고요.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자, 스포츠 소식 알아볼 시간이죠. 자,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흥민 선수가 지난 토요일 왓포드전에서 2골 몰아넣었는데 아시아 선수로는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세웠다 그러네요. 이 손흥민 선수가 참이 특이한 특징이 있는데 한번 골이 터지면은 정말 쉴 새 없이 골을 몰아넣습니다. 이 토요일 왓포드전에서 2골 어시스트 1개를 기록했는데 3경기 연속골이고요. 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11골인데 프리미어리그 득점 랭킹 공동 12위입니다. 토트넘이 왓포드 4대0으로 이기고 2위를 지켰고요. 이 토트넘이 현재 7경기를 남겨놓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 아시아 선수 프리미어리그 한 시즌 최다골 기록 그리고 한 시즌 최다골 기록을 포함해서 리그 최다골 기록 같은 기록 행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손흥민 선수가 이게 박지성 선수 키즈라고 얘기할 정도로 박지성 선수 축구하면서 보면서 축구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여자 대표팀이 지금 평양에서 열리고 있는 아시안컵 예선전에 참가하고 있는데 홍콩을 이겼습니다. 그럼 북한하고 이제 결승에서 붙나요?
토너먼트는 아니고요. 리그이기 때문에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서 우승팀이 이제 가려지게 되거든요. 그렇군요. 평양에서 이 아시안컵 예선 3차전이 열렸는데 이 홍콩을 6대0으로 크게 이겼습니다. 1위 팀에게만 본선 티켓이 주어집니다. 내일 마지막 우즈베키스탄전을 앞두고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전에서 2골 차 이상으로 이기면은 우리 대표팀이 1위로 본선 티켓을 거머쥐게 됩니다. 내일 이기게 되면 북한하고 똑같이 3승 1무로 동률이 되거든요. 골드실에서 북한이 플러스 17, 우리가 현재 플러스 16이기 때문에 2골 차 이상으로만 이기게 되면은 우리가 1위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메이저리그에서는 김현수 선수가 결승타를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김현수 선수가 어제 뉴욕 양키스전에서 역전 결승타로 볼티모어의 5대4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결승타뿐만이 아니라 이 4타수 4안타를 치면서 팀 공격을 이끌었는데 그동안 이 개막 2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로 부진하다가 어제 이 첫 번째 안타, 첫 타점, 첫 멀티 히트를 기록했습니다. 타율은 3할 3푼 3리가 됐고요. 오늘 새벽에는 오승환 선수가 신시내티전에서 0대7로 지고 있던 9회 초에 마운드에 올랐는데요. 이 홈런 1개 포함해서 안타 2개 얻어맞고 1실점했습니다. 이 평균 자책점 13.50이고요. 세인트루이스가 0대8로 패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KBO 리그는 순위가 작년하고 좀 많이 바뀌는 모양이더라고요. 2년 연속 꼴찌를 했던 KT 어제 단독 선두로 나섰어요. 예? 아마도 이 KT 입장에서는 이대로 이 리그가 끝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공동선두였던 KT가 어제 이 삼성을 3대0으로 이기고 7승 1패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이 선발 피어밴드 선수가 탈삼진 11개로 완봉승을 거두는 눈부신 피칭을 과시했고요. 이 전날 공동선두였던 LG는 롯데에 1대7로 패해서 공동 2위로 밀려났습니다. 기아가 하나를 3대2 한 점 차로 따돌렸고요. SK는 NC를 8대5, 넥센이 두산을 13대2로 크게 이겼는데 지난해 꼴찌팀 KT가 단독 선두고요. LG, 롯데, 기아가 공동 2위를 기록하면서 프로야구 판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열성 팬들을 보유한 이 LG, 롯데, 기아, 이게 엘로끼라고 얘기하죠. 엘로끼가 선전한다면은 이 프로야구 흥행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 순위도 바뀌고 판도가 바뀌어야지 재밌어요. 정치든 스포츠든. 예. 자, 그리고 토요일 경기에서는 엄청난 홈런이 나왔다고 하는데 SK의 최정전 수 말이에요. NC전에서 홈런 4개를 한꺼번에 몰아친 모양이더라고요. 예? 홈런 4개. 이거 진짜 엄청난 기록이에요. 엄청나죠. 이 토요일 경기에서 SK 최정 선수가 NC를 상대로 홈런 4개를 몰아쳤거든요. 이 한 경기에서 홈런 4개. 이 박병호 선수에 이어서 프로야구 사상 3번째고요. 최정 선수도 이 홈런 3개 치고 난 다음에 마지막 타석에 들어갔을 때 또 홈런이 나오니까 속으로 내가 미쳤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소감을 좀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의 손자라고 불리우죠. 넥센의 이정우 선수도 토요일 두산전에서 홈런 2개를 몰아쳤습니다. 이정우 선수가 이제 19살인 고졸 신인이거든요. 고졸 신인답지 않은 엄청난 파워를 과시했고요. 그 야구 스타일이 아버지인 이종범 해설위원하고 비슷한데 이 롤 모델을 물어보니까 이종범 아버지가 아니라 이치로가 나의 롤 모델이라고 밝혔거든요. 아버지 마음이랑 아들 마음은 조금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자, 경제 뉴스 알아보죠.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미중 정상회담이 열렸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북핵 문제만 놓고 보면은 이게 좀 이견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경제 부문으로 보면은 성과가 좀 있었던 모양이죠? 중국이 이걸 보고 뭐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첫 정상회담을 열었는데 북핵 문제 관련해서는 뭐 회담 도중에 시리아 공습하고 상당히 분위기가 냉랭했는데 무역 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을 시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에는 합의를 했어요. 그 미국의 대중 수출을 늘리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수입을 더 늘린 대미 수입을 늘린다는, 그래서 무역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뜻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네. 물론 이 100일 계획이 과연 뭐냐, 액션 플랜은 아직 베일에 가려져 있지만 현상에서 이제 추측할 수 있는 건 뭐 중국이 미국 원유를 좀 더 수입을 하던가, 아니면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인하는 식으로 중국의 미국산 수입을 늘리는 형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중국의 환율 조작국 지정 문제인데, 그러면은 그 가능성이 작아졌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환율 보고서를 미국이 이제 4월 중순에 발표를 하는데, 여기에 환율 조작국이 되냐 안 되냐가 지금 처음에 관심사고, 한국도 거기에 들어가느냐, 뭐 중국, 일본, 뭐 독일 이런 데 상당히 거론이 됐었는데, 중국이 가질 가능성이 높았죠.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적자가 많았기 때문인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을 하게 되면 위안화 가치가 좀 더 떨어지는, 저라는 압력이 줄어들게 되죠. 오히려 위안화 가치가 높아지게 될 겁니다. 수입이 그러면 중국의 위안화 가치를 뭐 인위적으로 끌어내리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만약에 위안화 가치를 실제보다 너무 떨어뜨려서 환율 조작국이다 이렇게 지정하려고 하는데, 그 지정할 가능성이 좀 낮아지는 거죠. 무역 적자를 좀 해소를 해주니까요. 이번 달에 환율 보고서 중순에 작성을 해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려고 하는데, 이 전에 100일 계획이라는 걸 시행을 하니까 아마도 중국이 환율 조작국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의 100일 계획에 따라서 환율 조작국 지정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와서 4월 위기설은 뭐 상당히 설득력이 이뤄가는데, 반대로 4월 위기설 안보 측면에서 보면 맞아요. 이번 주에 보면 상당한 어떻게 보면 분수령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계속해서 북한의 어떤 움직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정인석 기자가 그런 말씀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대선에만 몰두하다 보니까 이 한반도 위기 상황에 좀 무뎌진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아니, 항공모함이 2대나 이 한반도 근처에 있고, 이런 경우가 정말 이례적인 일인데, 그리고 이번에 뭐 또 태양절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아무튼 우려를 하고 있는데 별일은 없기를 4월 25일이 또 인민군 창건일인가 그럴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이 경제 얘기 또 계속해야죠. 올해 상반기에도 취업문이 좁아지고 있습니다. 대기업 5곳 중에 한 곳이 채용 규모를 줄이거나 아예 신규 채용을 안 하겠다고 했네요. 예? 한국경제연구원이 이제 조사회사에 의뢰를 해서 해봤는데,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에 올해 상반기에 신규 채용 있습니까? 계획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500개 기업 중에 200개 기업이 응답을 했고요. 응답한 기업의 13.5%인 27곳이 신규 채용을 작년보다 줄이겠다라고 답을 했고, 9%는 아예 신규 채용이 계획이 없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체 답변한 기업의 22.5%가 작년보다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안 뽑겠다라고 답을 한 거죠. 작년 조사할 땐 이 비율이 줄이거나 아니면 안 뽑겠다는 비율이 10% 남짓이었는데 1년 새 2배가 됐다라는 거고, 최근에 기업들 보면 1년간 대기업들만 보면 이익이 상당히 늘었고, 뭐 1조 클럽에 새로 가입, 영업이익 1조가 넘는 1조 클럽에 가입한 기업도 상당히 늘었는데 왜 이렇게 채용을 안 하느냐? 앞으로가 문제라는 거죠. 불황이 계속될 것 같고 불확실성이 계속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건데, 하반기에는 좀 나아지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 사상 최대 인원이 몰렸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4,910명을 9급 공무원을 선발하는데 22만 8천 명이 원서를 냈고요. 이 중에 17만 2천 명이 최종 응시를 했습니다. 응시 인원으로는 사상 최대였고요. 응시율, 반대로 하면 결실이 낮았다는 거죠. 꼭 정말 실제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원서를 냈다는 거고요. 5년 중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선발 인원이 작년보다 늘었습니다. 4,100명인데 작년에, 올해는 20% 가까이 늘은 4,900명이 돼서 경쟁률은 작년보다 조금 낮아졌어요. 경쟁률은 작년에 39.8대 1이었는데 올해는 35.2대 1이지만 공시적으로 계속해서 많이 뽑으면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거죠. 당연히 정년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안정적이기 때문인데, 실제로 응시 원서를 낼 때는 그때는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되고 어떤 구직 의사가 있기 때문에 실업자로 분류가 안 되지만, 평소에는 이런 분들 공부할 때는 실업률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거든요. 그렇죠. 실제 청년 실업률은 원래 우리가 통계치로 나오는 것보다 좀 더 높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요새는
뭐 7급, 8급, 9급 이쪽에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는 게 이 5급 이상 되면은 이게 또 출퇴근 같은 개념이 많이 없고, 예? 그래가지고 이 아무래도 좀 7, 8, 9급 공무원들은 딱딱 그 출퇴근 시간 지킬 수 있고 자기 인생을 보다 즐길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젊은이들이 또 좋아하는 그런 쪽으로 몰리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뭐 일반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과장이 되면 뭐 노조 가입이 안 돼서 아예 나는 과장 안 하고 오히려 계속 대리로 머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9 to 6 정도 어느 정도 근무하고 본인의 어떤 여가나 삶을 즐기려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예. 그게 이제 지금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게 또 바뀌고 있다라는 측면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해외 투자은행들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높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맞습니다. 항상 저는 낮추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드렸잖아요. 이거는 반가운 소식인 거죠. 바클레이스, 모건 스탠리 같은 해외 IB가 원래 항상 가장 먼저 움직입니다. 좀 안 좋으면 전망치를 먼저 낮추고 조금 괜찮다 싶으면 먼저 올리거든요. 이번에는 좀 올렸다는 거고요. 바클레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4%, 3%로 전망을 했었는데 2.5%로 0.2%포인트 올렸고요. JP모건이나 모건스탠리도 이전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0.1%포인트 높여 잡았습니다. 물론 수치는 크지 않아요. 0.1%포인트, 0.2%포인트인데 중요한 건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죠. 비관론 일색이던 게 이제는 좀 좋아지고 있다, 좀 전환을 했다, 틀었다라는 거에 주목한다는 게 정말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이고요. 왜냐, 글로벌 경기 회복되고 있고 한국의 수출 되게 좋다는 말 많이 했었잖아요. 3개월, 4개월 계속 늘고 있는데 이게 한국 경제를 좀 좋게 하는 요인 아니겠냐 이렇게 본 거죠. 그 우리나라 국내 연구소들도 전망치 높이고 있다 그러죠? 한국경제연구원이 대표적인데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2.5%로 대폭 올렸어요. 0.4%포인트나 올렸고요. 이제 정부가 움직이기 전에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먼저 올리는데 조만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2.4%로 작년에 제시를 했는데 이걸 좀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획재정부가 또 움직이고 기획재정부가 움직이면 또 한국은행이 움직이거든요. 한국은행이 오는 13일에 금통위를 여는데 그중금리는 아마 동결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높일 가능성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어떠할 거다. 좀 어떤 긍정적인 요소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타국에서 국내 시티카드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현금 인출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러죠? 지난번에 이제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그 ATM 현금 자동 이출금기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거 원격으로 악성 코드 감염을 해가지고 내 카드 넣든 안 넣든 관계없이 내 카드 정보를 복제해서 해외에서 어떤 금융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였는데 실제로 그런 사고가 일어난 거죠. 국내에서 시티카드 이용자들의 내가 태국에 가지도 않았는데 태국에서 내 카드, 내 계좌에서 돈을 빼고 비밀번호를 다 변경했다는 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기자였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월요일 순서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한 주 힘차게 출발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전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죠. 신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